티라노사우루스가 머리도 크고 꼬리도 크고 발도 크고 다 크지만 몸에 비해 유일하게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왜 이렇게 짧은 팔을 갖고 있었을까? 어떤 학자는 짧긴 했지만은 강했다. 발톱이라든지 자기 힘으로 짓눌러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다음에 산채로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가천과학관에서 공룡을 연구를 하고 있는 박진영 박사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학계에 보고된 공룡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종류는 이제 아르겐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르겐티노사우루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몸 길이가 이제 45m 정도 되고 키가 목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한 17m 정도 됐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최대 90에서 100톤까지 나갔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를 제외한 공룡들만 봤을 때 학계에 지금 보고가 된 가장 작은 공룡은 안키오르니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랑 비슷한 크기고요. 생긴 것도 약간 새처럼 생겼습니다.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머리에는 붉은색 깃털로 덮여 있었고 작은 주둥이랑 작고 뾰족한 이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잡식성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먹으면서 식물의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도 먹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육식 공룡들보다 더 셌을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거대한 목긴 공룡 같은 경우 몸집이 크죠. 살짝만 부딪혀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제 다자란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부로 덤비는 육식 공룡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 초식 공룡 하면은 만화라든지 영화에서는 이제 온순한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는데,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초식 동물들을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것이 초식 동물들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면은 코끼리라든지 하마, 코뿔소 혹은 물소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초식 동물들은요, 육식동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를 해야 돼요. 순하면 안 됩니다. 공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포식자들로 들끓는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초식동물들이 굉장히 난폭하죠. 얼마나 난폭하냐면은 물소들 같은 경우는요, 새끼 사자의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새끼 사자를 찾으려고 하고요. 심지어 그 새끼 사자를 잡아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공룡 시대 때 살았던 거대한 목긴 공룡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육식공룡이 나타나면 도망갔겠지만은 머리에 뿔이 솟아있는 트리케라톱스라든지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룡 화석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초식 공룡끼리 싸워가지고 생긴 상처 자국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육식 공룡들도 보면은 상처 자국들이 가끔 많이 나오는데 아마 다 사냥 중에 다친 자국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이 센 공룡은 목긴 공룡들이겠죠. 가장 큰 공룡인 아르겐티노사우루스가 아마 힘은 가장 셌을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저희가 공룡의 왕이고 말을 많이 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진 육식 공룡들 중에서는 무는 힘이 가장 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할 때 이 건물이 이제 얼마만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공룡의 머리뼈를 가지고 모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보통 무는 힘이 센 동물은요, 머리뼈가 단단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뼈는 큰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추정한 것 중에 가장 좀 합당한 값은 뭐냐면은 물었을 때의 힘이 무게로 환산을 하면 5톤 정도 됐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시아 코끼리 한 마리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여러분의 발을 물거나 하면은 그 위에 코끼리 한 마리가 떨어진 거랑 같습니다. 하지만 목긴 공룡한테 함부로 덤비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자랑 코끼리 수십 마리를 붙여놓은 거랑 같은 거겠죠. 일단은요, 티라노사우루스를 학계에 보고한 학자가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학계에 보고된 지 지금 10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큰 육식공룡은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었습니다. 근데 알로사우루스가 육식공룡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동물은 아니에요. 코끼리만한 크기의 육식공룡이었는데, 이 알로사우루스보다 거의 한 4배나 더 무거운 공룡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티라노사우루스였어요. 이름도 왕도마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보도자료를 낼 때 많이 봤죠.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로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미국 자연사박물관 쪽에서.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큰 육식공룡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육식공룡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 쥬라이 공원 3편에 나오는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 같은 경우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한 3m 정도 더 크고요. 남미에서 발견된 기가노토사우루스라든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도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조금 더 큽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무조건 이겼을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무는 힘이 가장 세요. 다른 육식 공룡들에 비해 몇 배나 되는 턱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물면은 뼈가 다 으스러질 거고요. 그리고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그 영화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달라요. 영화에서는 긴 뒷다리를 이용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포효하고 나무도 무너뜨리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아마 실제 스피노사우루스는 굉장히 조심성 많은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일단 뒷다리도 되게 짧고요, 한 곳에 오래 아마 서서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날의 외가리랑 비슷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등에 부채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도치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부채 같은 구조물이 아니라 척추뼈가 길게 뻗어가지고 만들어진 구조예요. 굉장히 얇고 연약한 구조거든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당시에 이제 스피노사우루스가 이성을 유혹하는 용도로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공작새가 꽁지깃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척추뼈잖아요.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다가 발을 헛디거나 해가지고 구르면서 넘어지면 등뼈가 다 부러지겠죠. 백악기를 대표할 수 있는 공룡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고 이전 시대인 쥐라기를 대표할 수 있는 공룡이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이 둘을 비교를 하면은 많이 달라요. 알로사우루스라든지 다른 육식 공룡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양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넓게는 봅니다. 근데 시야가 많이 겹치질 않아요. 그래서 거리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 머리 앞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바라보면은 눈이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너비는 좁지만은 그래도 거리 감각에 되게 뛰어났던 동물이에요. 이걸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게 왜 다른 육식공룡들과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는 먹이를 사냥하고 먹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로사우루스라든지 기가노토사우루스, 카르카로톤토사우루스 이런 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무는 힘이 약하고 대신에 이빨은 되게 얇았어요. 칼 같은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주로 못 긴 공룡들을 사냥했어요. 빠른 속도로 달리지도 않고요. 얘네들을 사냥하려면 딱히 뭔가 거리 감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살점만 베어 물어가지고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살점만 뜯어가지고 와서 그냥 먹으면 되겠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런 거대한 못 긴 공룡들을 전문으로 사냥했던 공룡이 아니었어요. 가장 많이 먹었던 공룡은 이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이에요. 머리에 뿔이 솟아 있고요. 뒤통수 쪽에 두꺼운 뼈로 된 방패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런 뿔과 방패로 무장을 한 초식 공룡들을 그저그저 씹어 먹었던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또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 똥화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뼈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에 가면은 팔만한 돌덩어리들이 하나씩 발견이 돼요. 티라노사우루스 똥입니다. 똥화석도 발견이 되고요. 똥화석을 자세히 보면은 초식공룡의 뼈 조각들로 박혀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공룡을 뼈채 씹어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뇌를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은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 후각망울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후각망울 크기가 땅콩만 합니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바나나만 해요. 굉장히 후각이 뛰어났을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시신경이 지나갔던 구멍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되게 두꺼웠어요. 그만큼 눈이 예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쥐라기 공원을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못 볼 거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닭이랑 치킨 너겟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를 보면은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처럼 티라노사우루스가 포효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목에 있는 후드를 떨면서 포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티라노사우루스한테는 후드가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후드라는 거는 포유류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원시 형태의 새들이 있어요. 오늘 살아있는 대표적인 타조라든지 화식조, 에뮤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식도 쪽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식도 주머니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북치는 소리라든지 바람 빠지는 소리, 트름 소리 이런 것들을 내요. 오늘날의 악어도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티라노사우루스도 똑같이 그런 뭐 스스 아니면 하는 소리 아니면 꺽 하는 트름 소리 이런 것들을 주로 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영화일 뿐이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정말 영화에서처럼 막 포효하면서 다니잖아요. 사냥을 못했겠죠. 초식동물들이 다 그걸 듣고 도망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은 아마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티라노사우루스가 걸을 때마다 이렇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아마 살아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발바닥을 보시면은 두툼한 살집 패드가 있습니다. 개랑 고양이들 발바닥에 있는 패드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거의 안 났을 거예요. 만약에 대낮에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보면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밤에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 이제 큰일이 났겠죠. 걸을 때도 소리가 안 나고 눈도 잘 보이고 꼼짝없이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머리도 크고 꼬리도 크고 발도 크고 다 크지만 몸에 비해 유일하게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앞다리예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몸 길이는 시내버스보다 살짝 길어요. 근데 팔의 길이는 제 팔이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럼 왜 이렇게 짧은 팔을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분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앞발이 퇴화되는 중이었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일어날 때 상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짧아졌다. 어떤 학자는 이제 짧긴 했지만은 강했다. 실제로 이게 강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팔 하나 가지고 몇백 킬로그램은 들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한 팔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먹잇감을 잡을 때 발버둥 치는 먹잇감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썼을 거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 비단구렁이들 보면요, 뒷다리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수컷 같은 경우는 뒷발톱이 한 쌍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짝짓기 처리되면은 암컷을 이렇게 긁어줍니다. 긁어주면은 이제 암컷이 수컷을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아마 이런 용도로 앞다리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세요. 수컷 티라노사우루스가 암컷 티라노사우루스 만나면은 뭐 등이라든지 꼬리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긁어주지 않았을까. 요즘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들을 학자들이 많이 구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어른이 됐을 때 티라노사우루스의 팔 길이랑 청소년기의 티라노사우루스 팔 길이가 비슷해요. 그 얘기는 몸의 다른 부위는 자랐지만은 팔이 안 자랐다는 거죠. 다 자란 티라노사우루스는 팔을 거의 쓰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를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해결했을 겁니다. 근데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는 일단 팔 길이가 몸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긴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마 먹이를 붙잡거나 할 때 앞다리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당시에는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북아메리카 대륙의 최상위 포식자였는데 최상위 포식자니까는 당연히 오래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오래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공룡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뼈를 썰어봅니다. 얇게 썰면은 거기에 이제 성장선들이 있어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것들을 세면은 이 공룡이 죽었을 때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여러 티라노사우루스 개체들의 나이를 세봤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개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티라노사우루스는 20대 후반 혹은 그 전에 다 죽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래요. 이세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오래 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모성애보다는 부성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살아있는 동물 중에 티라노사우루스랑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동물들이 타조라든지 이런 대형 새들이에요. 얘네들 보면은 부성애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마 순놈이 새끼를 잘 돌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끈끈한 가족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30마리의 새끼를 출발해서 아마 마지막에는 뭐 한 마리 정도 남았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준다든지 잘 때 이렇게 같이 모아서 잔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기는 조금 불리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평소에는 홀로 지내다가 짝짓기 처리라든지 이럴 때는 뭐 한 쌍이 같이 댕겼을 수도 있고요. 오늘날 동물 중에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는 따로 지내다가 짝짓기 철만 되면은 원래 옛날에 짝짓기를 했던 자기 짝을 만났던 장소에서 같이 만나서 그때만 새끼를 같이 키우고 새끼가 독립하면 다시 또 대갈길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고 이런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날에도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어떻게든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들인 새를 보더라도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목주머니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한 다음에 보여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식으로 구애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뒷다리로 이렇게 땅을 파면서 내가 둥지를 잘 맞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어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도 깃털이 있었을 가능성이 약간 있긴 있어요. 번식기 때만 뭐 머리 쪽에 이렇게 깃털이 자라난다든지 그걸로 이제 유혹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많이 물었고요. 티라노사우루스 주둥이 쪽에 보면은 다른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려가지고 생긴 상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특이하게도 주둥이를 서로 이렇게 물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했던 동물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티라노사우루스에 의해 가지고 먹혔던 혹은 공격을 받았던 애들도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짝짓기 처리 아니거나 영역 싸움일 수도 있고요. 같은 먹이를 두고 싸우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어떤 티라노사우루스가 병 걸렸거나 해서 죽었을 때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은 죽은 사체를 또 이렇게 또 잘 먹는 동물들도 있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가요 너무 무겁습니다. 일단 티라노사우루스 몸무게가 최대 9톤이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큰 게 코끼리거든요. 보통 한 5톤 정도 됩니다. 걔네들 보면 4발로 걸어요. 몸이 무거워서 그렇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코끼리 2마리만 한데 2발로 걷죠. 뛰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리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내장기관이 다 망가졌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한동안 말이 많았어요. 그럼 뛰지 못했으면 사냥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뛰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사체를 먹는 동물이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셨던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사체만 먹는 것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넓은 들판이라든지 숲에서 사체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학자들끼리 이제 말이 많았지만은 10년 전쯤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뛸 수는 없는데 모의 실험을 해서 빨리 걷게 해봤더니 나름 빨리 걸을 수 있다는 걸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1초에 8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속 30km로 빨리 걸을 수가 있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초식 공룡들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빠르겠죠. 근데 우사인 볼트만 안 잡아먹히겠죠. 저희는 분명히 다 잡아먹힙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맨주먹으로 때려 죽일 수가 있을까요? 때리기 전에 코끼리랑 부딪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밟혀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코끼리 2배만큼 무겁고요. 꼬리도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꼬리를 잘못 휘두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기를 쓰지 않는 이상. 아마 총 정도는 돼야 쓰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인간이 매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에 사냥할 때는 얘네들을 절벽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냥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코끼리보다 2배나 큰 동물을 절벽에 밀어서는 죽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총 외에는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오늘날 살아있는 코끼리도요, 머리에 제대로 조준해서 총 쏘면은 코끼리 쓰러집니다. 어쩔 수 없이 총 앞에서는. 네. 또 약간 무서운 게 티라노사우루스가요,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먹잇감에 숨통을 끄는 다음에 먹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티라노사우루스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 새랑 악어랑 이런 동물들이에요. 얘네들은 먹이를 먹을 때 먹이에 숨통을 끊는 거는 포유류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숨통을 먼저 끊어놔야 얘가 발버둥을 안 치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건데, 새라든지 파충류들은요 숨통을 안 끊어요. 발톱이라든지 자기 힘으로 짓눌러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 다음에 산채로 먹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의 색깔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연구 방법이 많이 다양해져 가지고요, 공룡의 색깔도 지금 추론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주사전자 현미경이라는 굉장히 성능 좋은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공룡의 그 색소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을 촬영할 수 있게 됐어요. 촬영을 해 가지고 이제 색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아쉽게도 이런 연구가 티라노사우루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포 소기관이 보존이 된 피부 화석이 발견이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한테 과연 깃털이 있었느냐 없었냐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 화석 일부는 발견이 됐어요. 꼬리 쪽이라든지 허벅지 이런 쪽에 일부분은 발견되긴 했는데 굉장히 좁은 면적이고요. 다 사람 손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됩니다. 목 뒤라든지 이쪽에는 깃털이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화석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학자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알이에요. 알. 티라노사우루스 알 화석이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알은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뼈가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랑 알이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달라요. 알을 덮고 있는 퇴적물이 약간의 산성을 띠기만 해도 알 껍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환경 때문에 지금 알 화석이 많이 좀 보존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알을 몇 개 낳았는지, 둥지 형태가 어땠는지, 크기는 어땠는지, 형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요, 티라노사우루스의 혀가 어떻게 생겼나? 동물도요, 사람처럼 다 똑같은 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혀도 분명히 특이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사실 화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해합니다.